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출석 수업 말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지금까지 EBS 강의를 주로 들어왔는데, 쌤이 EBS 강의만으로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 걸려서 나와서 수업 듣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시험 범위를 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쌤이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수업 중에 나가는 교재를 펴주기 바랍니다. 88쪽에 왼쪽에 보면 사회 정의와 윤리라고 하는 단원이 있죠. 여기서부터 강의를 다 하고자 합니다. 동영상 강의 시간이 또 짧은 것도 있고 굉장히 긴 것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강의를 끄고 키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너무나 길면은 여러분들이 도중에 끊어서 좀 쉬었다가 듣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88쪽에 왼쪽에 가보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라고 하는 게 있죠. 선생님이 도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개인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윤리 문제의 원인이 개인의 어떤 실천 의지가 부족하거나 또는 어떤 도덕성, 양심, 이거의 결핍에서 문제를 찾고 있죠. 근데 사회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 구조와 제도의 부조리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면 개인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까 문제의 원인이 실천 의지 또는 양심 결핍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양심을 회복하면 되겠죠. 이타적인 마음을 기르면 되겠죠. 도덕성을 함양하면 되겠죠. 근데 사회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까 사회 구조와 제도의 부조리라고 그랬으니까 사회 구조에 해당되는 법이나 정책, 그 다음에 사회 구조와 제도, 정치적 강제력, 이런 것들을 갖추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타심과 도덕성의 실현을 추구하고, 사회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동선과 사회 정의 실현을 추구하겠죠. 자, 근데 대표적인 사회윤리학자가 미국의 니부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개인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동시에 플러스 바로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이 사람은 사회 구조와 제도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개인의 도덕성을 무시하거나 이걸 함양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요, 니부어라고 하는 학자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오른쪽 위에 보면 글상자 속에 아주 짧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 인간은 양면성을 가진 존재라고 그랬죠. 그 글상자 속에 보면 우리 인간은 아주 이기적인 존재인 동시에 또 아주 이타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 간에는 설득과 조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도덕적인 관계도 수립할 수가 있다, 개인 간에는. 근데 집단 간에는 바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왜냐하면 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천사표일 수가 있지만 이 개인들이 집단에 소속되는 순간 그 개인들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바로 집단 간의 어떤 갈등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니부어라고 하는 학자는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원인이 집단 속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쉬운 인간의 성향이 있다라고 그랬죠. 또 집단 간 힘의 불균등한 분배, 이 두 가지가 바로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그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정말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니부어가 말한 사회 부정의 원인 두 가지. 첫 번째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집단 속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쉬운 인간의 성향. 우리 인간은 집단에 소속되면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성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집단 간 힘의 불균등한 분배.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회 부정의 원인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니부어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인데 사회 도덕적 이상은 정의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과 사회는 도덕적 지향점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집단들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지 않다.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들 간의 관계는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더 큰가, 이 힘의 비율에 따라서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는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외적인 강제력인 정치적인 방법은 개인의 도덕성과 배타적이지 않고 개인의 도덕성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니부어라고 학자는 사회 윤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랬지 개인 윤리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부어의 사회 문제 해결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 함양뿐만 아니라, 여기다 줄을 좀 그어두세요. 개인의 도덕성을 함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의 도덕성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사회 구조와 제도는 뭐가 있느냐? 정치적 강제력, 괄호 속에 적어 넣어놨죠. 그 다음에 법과 정책을 정의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사회 구조와 제도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을 통해서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 즉 정치적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사회 부정의를 타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강제력을 중요시한 사람이에요. 즉 법과 정책, 사회 제도 이걸 동원할 때는 동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죠. 개인들의 선의만 가지고는, 개인들의 착한 어떤 의지만 가지고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 비합리적 수단, 즉 정치적 강제력은 최소한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대 사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줄 그어놓은 그 선의지라고 하는 용어는 칸트가 사용한 용어죠. 칸트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나와 있고 그 밑에 설명 달아놨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의지, 이게 바로 선의지입니다. 칸트가 중시한 용어입니다. 욕구나 경향성에 따르지 않고 도덕 법칙에 의해서 규정된 의지, 이걸 선의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9쪽에 보면 니부어의 개인과 사회에 대한 입장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방금 중요한 내용들은 다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칠판에다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줄 게 있어요. 자, 이 칠판에 보면 제가 어항을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어항은 물과 물고기로 되어 있죠. 물과 물고기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깨끗한 물을 어항 속에 넣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건강한 물고기를 어항 속에 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근데 이 니부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윤리학자라고 하죠. 사회윤리학자. 사회윤리학자인 이 니부어는 물론 건강한 물고기를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건강한 물고기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물을 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 물고기는요 개인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개인의 어떤 양심, 아까 말한 개인의 어떤 도덕성. 이 어항을 사회로 비교한다면, 이걸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본다면, 이 학교를 갖다 어때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중학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학교의 어때요? 쉽게 얘기해서 구조와 제도, 학교의 어떤 교칙이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만 이것과 이것이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그렇지만 이 교칙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최소한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죠. 최소한. 또 이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바로 어때요? 힘의 비율, 이 크기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굉장히 천사표일 수가 있지만 이 학생이 어때요?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면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부도덕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죠. 부도덕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회 구조와 제도를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제력이 꼭 필요하다고 했죠. 외적인 강제력. 이거 어때요? 아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어때요? 비합리적 수단이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비합리적 수단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비합리적 수단은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나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군대를 동원할 필요도 있고요. 뭐 이걸 통해서라도 어때요? 어떤 강력한 큰 집단의 부도덕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0쪽에 보면은 N쪽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N쪽의 중간 정도에 보면 90쪽 N쪽의 중간 정도에 보면 집단의 이기심은 이 집단의 이기심에 맞서는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전제될 수가 있다. 집단이 이기적인 경우가 있죠. 굉장히 큰 집단인데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서 이 문제가 어때요? 견제되고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죠. 폭력이나 혁명이나 전쟁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강제력은 도덕적이지도 비도덕적이지도 않으며 단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만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죠. 폭력이나 혁명이나 전쟁이나 이것들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의 도덕성이 그러니까 높다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외적 강제력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돼야 되고 플러스 도덕적인 설득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요. 91쪽에 보면 그 정의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N쪽 밑에 보면 사회 정의,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이것을 사회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배 정의와 교정적 정의,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N쪽에 밑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정의는 규범을 준수하는 것, 그래서 정치 공동체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일반적 정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적 정의는 부분적 정의라고도 하는데요. 이 특수적 정의는 일반적 정의 실현에 필요한 정의인데 개인 생활과 관련된 정의라고 있어요. 개인 생활과 관련된 정의다. 이 특수적 정의는 사람 간의 관계를 바로잡아서 사회 조화를 이끄는 데 필요한 정의가 바로 특수적 정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특수적 정의는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 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특수적 정의, 부분적 정의는. 자,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인의 바로 가치에 비례해서 바로 몫을 갖다가 차등적으로 분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 그 사람이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이 기여도에 따라서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나 재화를 분배하자, 차등적으로 분배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하학적인 비례를 중시하는 정의를 분배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은 몫을 분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후에 늦은맥이 나와서 몇 시간 일 안 한 사람들은 조금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바로 많이 여기에 여러분들 동의하죠. 이 정의가 바로 분배적 정의입니다. 각자가 받아야 될 몫만큼만 분배하자는 거예요. 일을 조금 했는데 많이 가져가거나 많이 일했는데 적게 가져가는 것은 분배 정의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밑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완전 뒤에 보면 벤담, 놀스의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게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기여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느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분배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분배정의입니다. 차등적으로 분배하자. 그렇죠.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차등입니다. 공동체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권력이나 지위, 명예, 재화를 더 많이 분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하학적 비례입니다. 그 다음에 벤담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분배 옳고 그름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기에 따른 분배가 정의롭다고 보고 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얼마나 자기가 많이 여기에 기여를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분배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놀스라고 하는 사람은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인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분배할 때, 이건 정의로운 분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분적 정의 두 번째는 교정적 정의입니다. 이걸 시정적 정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익과 손해의 불균형을 균등하게 바로잡는 것. 이것이 이거 선술적 비례인데요. 서로 동등한 가치에 대한 동등한 교정을 의미한다. 자, 이게 이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타인에게 내가 운전을 실수를 해가지고 뒷차에 범퍼를 갖다 내가 들이받았다. 내가 깜빡 졸아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제가 실수한 거죠. 그 상대방의 어떤 아무 잘못이 없이 피해를 봤는데 그 손실을 갖다가 내가 어때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교정적 정의입니다. 잘못된 것을 교정, 시정해 주는 것이죠. 내가 실수한 것을 갖다가 어때요? 교정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갖다가 교정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정적 정의입니다. 이건 산술적 비례예요. 내가 상대방의 앞차의 범버가 50만 원이면 50만 원짜리를 갖다가 내가 교체를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의 손해본 것만큼만 갚아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산술적 비례라고 해요. 50만 원 손해봤는데 100만 원을 물어준다든지 50만 원을 손해봤는데 한 20만 원만 물어준다든지 이것은 산술적 비례에 어긋납니다. 꼭 그만큼만 50만 원 손해봤으면 꼭 50만 원만 손실을 보상해 주면 된다는 것이 바로 산술적 비례입니다. 자, 요만큼만 꼭 그만큼만 어때요? 피해를 갖다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교정적 정의 또는 시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적 정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적 정의 중에 세 번째 교환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가치의 물건을 교환하는 것이다. 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건이 10,000원짜리면 10,000원만 물건값을 지불하는 것이 교환적 정의예요. 물건값이 10,000원인데 12,000원, 13,000원 주고 판다든지 10,000원만 받으면 되는데 어때요? 5,000원에 또 헐값에 또 살라고 한다든지 이건 교환적 정의에 어긋나죠. 10,000원짜리 물건이면 물건 파는 나는 내가 장사꾼이면 10,000원만 받아야 되고 알겠죠? 또 내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면 10,000원짜리만 5,000원 깎아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00원을 주고 지불하고 사는 것. 즉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등가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환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분적 정의를 또 요점 정리를 해놨는데요. 금방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그겁니다. 부분적 정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가 있는데 분배적 정의는 어때요? 개인이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몫이 주어져야 된다. 즉 몫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지위, 명예, 재화를 나눌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교정적 정의는 어때요? 내가 상대방이 어떤 손실을 끼쳤으면 꼭 그만큼만 즉 산술적 비례라고 그랬죠. 꼭 그만큼만 갚아주는 것이 교정적 또는 시정적 정의라고 그랬고 교환적 정의는 바로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어떤 그 뭡니까? 더 받아서도 안 되고 덜 지불해서도 안 되고 하는 것이 바로 교환적 정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바로 어때요? 개인 간의 인간관계를 바로잡아서 사회 조화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개인 간에 안 지켜지면 사회 정의 실현도 일반적 정의 실현도 안 된다는 얘기죠. 공동체 행복은 멀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강조한다면 91쪽 오른쪽 밑에 자료 2를 보면 바로 일반적 정의는 법을 지켜서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자는 정의이고 그 다음에 특수적 정의에서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얼마나 공동체에 기여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어때요? 그 몫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라고 그래서 꼭 그만큼만, 손해를 본 그만큼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50만 원 손실을 끼쳤으면 50만 원만 갚아주면 된다고 보는 것이죠. 50만 원 손실을 끼쳤는데 20만 원만 갚는다든지, 50만 원 손해봤는데 100만 원 물어내라고 한다든지, 이것은 산술적 비례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2쪽에 왼쪽에 보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죠. A와 B가 힘을 합쳐가지고 100을 벌였을 때, 예를 들어서 A는 바로 10만 원만큼만 기여를 했고, B가 어떤 3배 어떤 기여를 했다면, 나중에 분배를 할 때는 A에게 25를, B에게는 75를 분배를 해서 B가 3배의 바로 기여를 했기 때문에 75를 줘야 된다.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 바로 기하학적인 비례이고, 산술적 비례는 A가 B에게 10,000원의 손실을 입혔으면 A는 B에게 10,000원만 배상하면 된다. 더도 덜도 아니고, 2배인 20,000원을 배상해서도 안 되고, 뭐 하나 10,000원의 절반인 5,000원만 갚으려고 한다든지, 이것은 산술적 비례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교환적 정의는 앞에서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3개로 예를 들 수가 있다. 가격정의, 거래정의, 보상정의. 가격정의는 물품을 거래할 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정당한 가격을 주고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00원짜리 물건이면 파는 사람은 10,000원만 받아야 되고, 사는 사람은 10,000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죠. 더 그걸 깎아가지고 더 싸게 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정의가 무너지게 된다. 거래정의는 적정한 임금하고 관계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큼 일을 했으면 나는 100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100만 원만큼만 일해놓고 150만 원, 200만 원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내가 사장이어가지고 종업원을 일을 100만 원만큼 일 시켰으면 1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은 100만 원어치 시켜놓고 한 50만 원만 주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거래정의, 이 거래정의는 임금과 관계된 정의예요. 임금, 월급과 관계된 정의입니다. 보상정의는 내가 타인에게 어때요? 어떤 손실을 끼쳤으면, 손해를 끼쳤으면 그만큼 손해를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100만 원 손해를 끼쳤으면 100만 원만큼의 손해를 갖다 갚아줘야지, 100만 원 손해를 끼쳐놓고 50만 원만 갚아주려고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피해본 사람도 100만 원의 손해를 봤으면 100만 원만 받으면 됐지 150만 원, 200만 원을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 밑에 보면 기타 사회 정의라고 그래가지고 형식적 정의, 실질적 정의, 절차적인 정의, 요 3가지로 또 나누고 있죠. 정의가 참 많죠. 그 위에서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 또 특수적 정의를 같은 말로 아까 부분적 정의라고 그랬죠. 또 부분적 정의는 3가지로, 아까 무슨 정의로 금방 나눴습니까? 3가지 정의는 앞 페이지에 보면은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 요 3가지로 나눴었죠. 또 근데 기타 정의라고 해서 92쪽 왼쪽 밑에 보면 형식적 정의를 절대적 정의라고도 하는데요. 분배 원칙은 누구에게나 공평, 동일, 일관되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 동일, 일관되게 적용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 따라서 어때요?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이 사람은 부자이니까 분배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면 이건 차별이 되죠.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또 인종에 따라서, 또 덜 배운 사람과 더 배운 사람에 따라서 분배 원칙을 갖다 어때요? 공평, 동일,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다면 이건 차별이 되죠. 자, 예를 들면 1인 1표, 한 사람 전부 다 한 표씩 행사를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법 앞의 평등이죠. 정치적 평등이죠. 이것은 가난한 노숙자나 우리나라의 제1의 부자나 대통령이나 누구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 정의입니다. 이걸 절대적 정의라고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실질적 정의는 분배 원칙은 어때요? 개인의 조건과 처지가 다르면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시험 볼 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정상적인 학생처럼 책상에 앉아가지고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은 고사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누워서 시험 보는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평등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질적 정의입니다. 조건과 처지가 다르잖아요. 정상이라고. 그 학생들은 조건과 처지가 다른 경우에는 바로 어때요? 다르게 대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워서 시험 보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질적 정의인데, 예를 들면 누진세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일수록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진세입니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전에는 수업료도 면제해주고 병원비도 어때요? 거의 무료에 가깝게. 그 다음에 매월 쌀을 주기도 합니다.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주는 것이 정의일 수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때요? 더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실질적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적 정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합의한 원칙이라면 정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반 학급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주어졌다고 그래보죠. 예를 들어서 2학년 5반 학생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 있는데 학급회의를 통해서 이 100만 원을 장애인 친구의 2학년 5반에 있는 장애인 친구의 휠체어를 사주기로 5반 구성원들이 절대 다수로 일어나요. 합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학급회의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합의를 했다면 적어도 2학년 5반에서는 이게 정의라고 보는 거죠. 옆반에서는 말이 많겠죠. 어떻게 한 학생을 위해서 학급비 100만 원을 다 쓰느냐. 그 말도 안 된다. 그건 정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반의 구성원들이 합의했다면 그건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정의를 갖다가 절차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급회의라고 하는 공정한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이 합의했다면 적어도 그 구성원 내에서는 그 합의한 원칙이 바로 정의로 통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 놀스라고 하는 학자는 모두 공통적으로 절차적 정의를 강조했다라고 그러죠. 여기다 빨간 볼펜으로 줄을 그어 놓으세요. 그래서 노직은 과정적인 원리를 갖다가 정의의 원리로 보았지만 놀스의 차등의 원칙과 같은 정형적인 원칙, 어떤 그 틀을 정해놓은 원칙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92쪽 오른쪽에 보면 분배 정의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우리가 그럼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 배웠었는데요. 각자의 어떤 몫을 분배할 때, 아까 몫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나 어떤 명예나 부나 어떤 그 권력 이런 것들을 말했었죠. 권력, 지위, 명예, 재화 이런 것들을 나눌 때는 권력, 지위, 명예, 재화를 나눌 때는 뭘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죠. 자, 92쪽 오른쪽에 도표로 크게 네 가지로 분배 기준을 정해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뭘 가지고 분배를 할 것인가? 첫 번째가 절대적 평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필요, 세 번째가 업적, 네 번째가 능력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기준 네 가지를 제시해놨고, 그 밑에 또 그 밖에 기준해가지고 노동 또는 노력이라고 하죠. 얼마나 노력을 더 많이 했느냐. 그 두 번째가 공리주의, 이것을 제시를 갖다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절대적 평등은 위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거기 보면 위로 갈까요? 절대적 평등을 보면 절대적 평등은 뭐냐면 똑같이 그냥 기계적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혜택을 갖다가 균등하게 주는 것이 절대적 평등이죠. 이게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약에 분배하면 어때요? 단점은 뭡니까? 생산 의욕이 저하되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저하되게 되죠. 그 다음에 효율성도 저하될 겁니다. 열심히 일 안 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지겠죠. 생산 의욕과 효율성이 저하되게 되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식이 약화되게 된다. 두 번째 기준은 필요입니다.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자고 했는데 참 말은 좋죠.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일을 많이 하고 대신 내가 일을 많이 했지만 덜 필요하면 적게 가져가고 내가 장애자라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일을 많이 못했지만 많이 필요하면 많이 가져가면 이게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정말 유토피아죠. 그런데 그런 사회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 분배할 때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학생들에게 그전에 학비를 감면을 해줬죠. 지금은 다 이제 의무교육처럼 돼가지고 고등학생들이 다 수업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불과 한 2, 3년 전에는 학비를 갖다가 기초수급자 학생들은 학비를 면제를 해줬죠. 자,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점이에요. 참 좋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일을 적게 했지만은 많이 분배받을 수 있다면 참 좋죠. 경제인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도덕의식을 장려할 수가 있다. 단점은 뭐라고 나옵니까?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 그 위에 경제적, 절대적 평등하고 비슷하죠. 한정된 재화로 모든 사람들의 필요 충족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요. 그 밑에 나오는 업적과 능력입니다. 업적은 뭐냐면 그 업적과 능력이 여러분들 비슷한 것 같죠? 업적과 능력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실적에 따라서 학생으로 말하면 성적이 있죠. 성적에 따라서 어때요? 좋은 대학을 가고 못 가고 정하는 것이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업적이에요. 자, 영업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많이 팔았으면 많이 상여금이나 월급을 돈을 더 받는 거, 이게 바로 업적에 따른 분배입니다. 장점은 이 업적에 따라서 분배를 한다면 어때요? 이 업적은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죠. 여러분들의 성적, 객관적인 평가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기를 제공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겠죠. 영업사원들은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 다음에 단점은 과열 경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과열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는 어때요? 배려를 못 받게 되겠죠. 약자들은 어때요? 능력이 없어서 일을 많이 못한다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배려를 많이 못 받겠죠. 그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겠죠. 약자가 배려받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의 양과 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으로 말하면 음악과 수학은 서로 다른 업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학이 수능 시험에 시험을 보고 음악은 수능 시험 안 보죠. 근데 수학은 단위수가 높죠. 일주일에 4시간, 5시간 하면 곱하기 4, 곱하기 5를 하죠. 똑같은 음악과 수학이 50점이라 할지라도 단위수가 높은 것은 곱하기 단위수를 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죠. 음악은 어때요? 단위수도 낮고 수능이 안 보기 때문에 이거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인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가중치를 부여를 하는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똑같은 업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그 등가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어떤 것이 더 중시되는 똑같이 취급을 못 받는다는 것이 그런 업적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능력을 갖다 보면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분배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능력은 그 자격증 소지자에게 뭐 가산점을 뭐 더 쳐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능력이죠. 이건 자유와 책임의식을 고양시키고 창의성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더 열심히 노력하겠죠. 창의성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겠죠. 단점은 뭐가 있냐면 타고난 재능과 같은 우연적이고 선천적인 영향과 다시 한번 얘기하면 타고난 재능이 있죠. 개인마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별로 노력을 안 했는데도 이 사람은 굉장한 업적과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취급이 되는 수가 있죠. 이걸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우리가 능력 그러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능력이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에 업적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그나마 있는데 능력은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은.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능검사나 이것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그 한 번만 가지고 그 능력을 갖다가 그 사람 전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물론
그 위에 뭐 수학이나 영어 성적이나 업적은 그건 그렇지 않냐 그러는데 그나마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비록 출제가 좀 허술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객관적인 것으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분배 정의 기준 아까 노동은 노력입니다.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더 주는 것이죠. 공리주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즉 효율을 극대화시켰느냐, 이 공리를 얼마나 증대시켰느냐 이거에 따라서 더 많이 분배하자는 얘기죠. 자, 근데 공리주의 단점은 약자를 그렇게 많이 배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직에는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순자의 예치주의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순자의 예는 공자의 예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비슷한 점은 뭐냐면 그 93쪽의 왼쪽에 위에 보면 외적으로 인간의 질서 있는 생활을 외적으로 규제하는 도덕규범이라고 그랬죠. 도덕규범을 말해요. 이 점에서는 같죠. 근데 니은번이 좀 다릅니다. 이것이 공자, 맹자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자, 공자하고 다른 점은 순자가 말한 예는 능력에 따른 차별의 논리를 제도화시킨 거예요. 여기다 빨간 볼펜으로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능력에 따른 차별의 논리를 제도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을 가진 사회 전체의 제한은 사회 구성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른 차별의 원칙에 따라서 분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차별의 원칙을 현실적인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 이걸 바로 예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또 공자하고 비슷한 점인데요. 인간의 욕구를 제한할 때 그 타당한 이유와 기준이 필요한데 그 타당한 이유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자가 말한 예입니다. 공자가 말한 예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죠. 이 끝없는 인간의 욕구를 갖다가 바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타당한 이유와 기준을 제시하면서 욕구를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라고 보고 있죠. 자, 이 예를 갖다가 이 순자는 사회가 존속되느냐 망하느냐 이 기틀로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예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고 도모하는 일에 어떤 일을 벌일 때 예가 없으면 즉 능력에 따른 차별의 논리가 없다면 성공할 수가 없고 국가의 예가 없으면 바로 사회 안정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참고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순자의 예는 93쪽의 왼쪽 중간에 보면은 분배 정의의 한계가 나오고 있죠. 분배 정의의 한계는 아까 얘기했죠. 각자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즉 기여도에 따라서 공동체에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지위와 명예, 재산, 권력을 분배하자는 것인데 이건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좀 어렵다.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입장이 대두가 되었다라고 그랬죠. 투명한 절차,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분배 원칙을 정했다면 그 공동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것이 내용과 관계가 없이 결과도 공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분배 방식을 절차적 정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강조한 사람은 바로 놀스와 노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필요나 능력, 업적만 가지고 이렇게 분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분배의 결과가 아니라 공정한 어떤 절차에 좀 더 중점을 두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절차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3쪽에 오른쪽에 보면 분배적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노직과 놀스라고 하는 두 철학자의 어떤 분배 정의는 뭔가? 이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